예, 북새통 일을 잘한다는 것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마구치 슈와 구스노키 켄 이 두 분이 만든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야마구치 슈가 되게 유명한 분인데 벌써 베스트셀러 된 책이 있습니다. 철학은 삶의 무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철학 이분이 원래 전공이 철학인데 그 컨설팅 회사를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기업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철학과 연결시켜서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2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는 뉴타입의 시대라는 요 책이 있는데 요 책은 저도 좀 읽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서 요 책도 꽤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읽으실 때는 요 두 책 중에 한 권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 한 가지 입장이 다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 사람이 되게 논리적 사고에 강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일할 때 직관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직관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일본에서 만들어서인지 일본 사람들이 하나 논리적이거나 그 과학적 근거로서 얘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반면에 직관적인 사고에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창의성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 입장에서 이 책 내내 직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건 뭐냐면 균형이거든요, 균형. 직관과 논리적 사고가 혼용돼서 써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논리적 사고는 강한 반면에 직관력이 약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직관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다 압니다. 그냥 현장에서 이제 일단 저지르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논리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을 잘한다는 게 뭔가 봤더니 일을 잘한다는 게 업무 스킬을 잘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매뉴얼을 잘하고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거나 그러면 요즘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뭐 NCS 이런 과정들을 이수해서 그걸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업무 스킬과 관련되고 있는데 이런 걸 잘해야 성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기업체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대학교에서 이런 업무 스킬을 좀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쓰이는 것들을 제대로 배우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 이슈예요. 표준화해서 가르쳐라. 왜 대학이 제대로 잘 못 가르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대학의 교육 체제를 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게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성과를 낸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학교나 이런 데가 공부만 하고 논리적 사고만 하고 토론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때로는 딴짓도 좀 하고 사고도 좀 치고 이것저것 다른 시행착오도 겪는 장이 대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대학은 오히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분위기인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잘 저질고 수습하고 이런 역량도 있어야 배워지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업무가 좋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일하는 스킬뿐만 아니라 일하는 감각이 어우러져서 기술과 스킬과 센스가 어우러져서 잘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글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감각, 센스에 대해서 더 강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술과 과학, 분석 이거는 전통적인 그 업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는 이걸 되게 잘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혁신적인 방법들을 내려면 감각, 예술, 직관이 이게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흥이 뛰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뭐 BTS라든지 뭐 봉준호 감독 뭐 이런 분들 다 우리가 뭐냐면 흥과 끼와 직관 이런 역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아마 전 세계를 쥐어잡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스킬, 사이언스, 어널리시스 이쪽도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이 같이 협업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국의 창의적인 직관력과 이를 이용해서 일본 사람의 꼼꼼함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반대로 용역을 주거나 이러면 협업을 하면 한국과 일본이 협업을 하면 더 창의적인 그 일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각이 뛰어나니까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일본이 우리를 따라오고 이러면 딱 좋은데 이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도 수업을 하고 있지만 디자인 싱킹은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관력 있게 그림에서 뭘 뽑아낸다든지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그걸 또 디테일하게 포스트잇에서 꼼꼼히 파악한 걸 적는다든지 그걸 묶어서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머물러져서 계속하는 것. 그래서 최근에 저희 디자인 싱킹 수업 때도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또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반복하는 거가 뭐냐면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함께 개발하려고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도 나온 사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요차 일본의 혼다에서 만든 슈퍼노브라는 이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그 전에 이 오토바이가 왜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게 배달원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이게 배달하다가 음식 배달 국수를 배달하다가 쏟아뜨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국수 배달원이 배달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관찰을 하다가 몇 가지를 넣었죠. 뭐냐면 한 손에는 국수를 들고 가야 되니까 발로 모든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안장 사이에 여기 구멍을 떠서 배달 음식을 들고도 타기도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손 조작, 넘어지지 않는 정차, 타기 쉽게. 이건 다 100% 효용성 있게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최적화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여러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 전에 오토바이 미국 같은 데 수출할 때는 이제 오토바이는 소위 말해서 좀 불량한 사람이 타는 이동 수단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이미지가 바뀌었고 성실하고 건전한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까지 새로운 컨셉도 바래졌다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적화된 효용화된 모델과 소위 말하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새로운 형태로 의미가 부여가 돼서 이게 최고 장수하는 오토바이가 됐죠. 이게 50년대에 나왔으니까 지금 뭐 한 70년이 지났는데도 이 시리즈가 계속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현재 뉴 노멀 시대이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너무나도 해결 과잉의 시대고 솔루션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특허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거에 새로운 기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논리적 사고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영역이라는 거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관찰하다 불현듯 떠오른 소비자의 욕구, 문제의 핵심의 원인들을 찾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때 원인이 아닐까라고 추론하는 것, 이게 감각이라는 거죠. 감각, 영감, 직관 이런 걸해서 문제를 찾는 것 이게 핵심이고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얘기고요. 최근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좋아하는 문구라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즈니스는 항상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성립한다. 하지만 현재는 문제 자체가 희소해져 사회 경제적 병목 현상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발견 능력에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 결국 디자인 싱킹적 그런 사고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병목 형상이 어딘지 찾으려고 보니까 그 TOC, 제약이론 이런 쪽 관점, 그 문제의 병목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디자인적 관점과 TOC적 관점을 같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는 역량은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고 전통적으로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향식 접근입니다. 밑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론을 내는 이게 전통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현상에 있는 것을 잘 잘라서 보고 거기서 판단해서 이 내용을 만드는 것, 이게 바텀업 방식인데 직관력은 전체를 훑어봤더니 이게 아닐까라고 추론하는 것, 원인이 무엇이 아닐까라는 직관에서 시작하는 것, 이게 탑다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바텀업 방식의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일본의 입장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누구든지 다 탑다운으로 그냥 직관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데이터 안 보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사양식 접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얘기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을 같이 써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분쟁을 다루는 상이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할 때는 이 데이터가 옳으냐 그르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놓고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이게 직관의 영역은 예술의 영역입니다. 싫고 좋고의 문제이고 이건 공존이 가능한 평화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그래서 예술적 감각이 더 중요한 측면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과학적 사고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스포츠적 비즈니스랑 예술형 비즈니스가 융합이 되는데 스포츠는 누굴 이겨야 되잖아요. 경쟁적 사고이고 예술형은 이게 누가 이겼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호도에 가깝기 때문에 난 이게 더 좋아. 이 뭐 난 저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스포츠형 비즈니스, 다 경쟁이 치열한 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 그 예술형 비즈니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경쟁이 없는 니치 마켓에 들어가서 공존 스타일, 그 유럽형이 이런데 서로 공존하는 스타일의 비즈니스를 가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제 성공한 외교관의 역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보통 외무고시를 봐야 우리 외교관 되잖아요. 근데 외무고시 되게 어렵죠. 영어도 봐야 되고 역사, 철학 뭐 이런 걸 다 시험을 보는데 실제 성공한 외교관은 그런 걸로 시험 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생각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대인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의 팀워크, 그냥 수평적이고 건설적인 인간관계를 잘 구축하는 사람 그리고 정치적인 역학과 관계에 대해서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직관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근데 외교관 시험 볼 때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초의 오히려 선발 기준은 기술, 지식 이런 걸 보는데 실제 성공한 외교관은 감각이 또 필요하더라 이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스매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핵심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떠냐? 그게 시험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요일 되려면 아유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돼. 다른 사람 대체할 수 없어. 아유 이제 그 사람 이 사람이 왔으니 이제 문제 해결됐다. 근데 그 사람이 꼭 스펙이 좋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느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있으면 일 잘 된다는 것. 아 이 사람이 있으면 잘 풀린다는 것. 아 분위기 저 사람만 들어오면 이 프로젝트 성공한다. 그런 느낌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실력이 없으면 사실 감각도 표현할 수가 없으니 기술과 스킬과 감각이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상당수 많이 이제 기술을 중심이 했으니 감각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각이 뛰어난 잔지를 미리 알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프로이트는 이거를 이제 사후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냅니다. 당시에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회상하고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아 이거는 이런 법칙들이 있었구나. 오히려 거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혁신은 처음부터 의도하고 혁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를 혁신이라 보는 거가 더 맞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은 논리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직관력을 발휘해서 첨가하니 예상치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것이 혁신이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후적인 습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독서를 하거나 이제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건데 이것은 다 감각의 영역이고요. 미리 알고 다 준비했다면 그게 기술이고 이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혁신은 그래서 미리 알고 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의 세계는 기존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경쟁이 치열한 반면에 이 감각의 세계는 경쟁이 성립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니 우리가 감각의 세계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클래스가 달라 이렇게 죠 격이 달라 이럴 때 클래스라는 단어 얘기한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일반 사람들끼리 경쟁할 때는 그냥 기술과 스킬을 잘 익히면 되는데 저 사람은 우리의 레벨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랑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남다른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술적 감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술적 감각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제너럴리스트냐, 뭐 스페셜리스트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용적 다양하게 골골골고루 아는 이런 사람이 제너럴리스트고요. 특별한 전문성이 깊은 사람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제너럴리스트보다 스페셜리스트를 더 선호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어, 그런 감각적인 냄새는 스페셜리스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제너럴리스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범용적이 높고 기술이 높은 사람은 범위정이 좁고 이렇게죠. 그래서 결국 제너럴리스트가 높은 지위에 위치에 올라가게 돼 있고요. 스페셜리스트는 그냥 전문가 영역에서 남아 있어야지 이 사람이 높은 영역으로 가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런 오해가 있죠. 제너럴리스트 하면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 역량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너럴리스트의 원어에 따르면 이 사람이 총괄자이자 수장입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를 지휘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너럴리스트라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라는 소설을 보면 그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마다 행복한 가정은 어느 집마다 비슷비슷한 모습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불행,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각은 이거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감각 있는 사람은 천차만별이지만 감각 없는 사람은 모두 다 똑같다. 똑같이 감각이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전문가는 많으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감각 있는 사람들은 되게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반대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서도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업무를 평가할 때 KPI라는 키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런 KPI,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두고 그거 갖고 평가하는데 이거는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업무 평가 지표에 따라 활동하다 보면 자기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부분 최적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부분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조직 정책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그거입니다. 그 이유는 수습을 보지 못하는 특징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이제 일본 닛산의 카를로스 회장님 어, 신문에 뉴스에 크게 났죠. 일본에서 몰래 위장 전술로 일본을 탈출해서 도망갔던 위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이제 닛산 회장님이었는데 일부러 이런 특성이 있는 걸 알고 디자이너와 원가 담당자 이 사람이 대립 관계예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아주 멋있게 만들다 보니까 원가를 생각 안 하고 원가 담당자는 최적의 원가를 아끼려고 하니까 디자인 요소를 무시하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더 치열하게 경쟁하려고 일부러 각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최선을 다하면 원가를 낭비할 수밖에 없고 원가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최적의 모습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은 마음껏 다투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회장이 나타나서 이를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최적화를 추구했던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보통 회사를 할 때 돈을 벌려면 프로핏을 내려면 가격을 높이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절감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이걸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면서 밸류를 높이면서도 비용은 낮추고. 그러니까 왜냐면 밸류를 높이면 가격을 많이 받으려면 원가도 같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가격을 낮춰 받으면 이게 밸류가 가격을 높게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 핵심에서 제시해 주는데 이것은 이제 감각과 그다음에 과학 이거를 겸비해서 같이 가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격을 높이려면 감각적인 느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낮추려면 원가적인 느낌, 과학적 사고가 등해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겸비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제약이론 최근에 TOC 저희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전체를 보고 최적화하는 것들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타이밍, 때를 잘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타이밍을 아는, 지금 때인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전의 경험들을 많이 해본 사람이 이거 타이밍을 알아보는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학습은 뭐냐면 실전적인 실무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타이밍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회를 얻는 사람은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각도 뛰어나서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의욕도 있어갖고 이게 타이밍이다 잡으면 그걸 잡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힘도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감각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감각만 뛰어나고 기술이 없으면 이 사람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못 잡아요. 그리고 기술만 있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으면 지금이 때인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데 기술도 있고 감각인데 의욕이 떨어진 사람은 뭐냐면 마침 기회를 딱 잡았어요. 자기가 스킬도 있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좀 진행하다 보면 난관에 부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금방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기술도 필요하고 감각도 필요한데 one more thing 하나 더 한 가지 더 의욕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걸 추구할 수 있는 역량도 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핵심이냐 일의 순서를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순서를 정하는 것은 감각에 가깝고 이 순서대로 일하는 것은 과학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떤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최적인가라는 것을 보는 역량들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그 제약 이론에서는 병목 현상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를 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병목 현상이 두드러진 데만 먼저 이렇게 해결하거든요. 그것처럼 일의 순서를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목표와 시간 얘기하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승진한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 승진하잖아요. 스페셜리스트가 승진합니다. 근데 결국 승진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고 결국 그때 가서는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스페셜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무능한 상급자가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주 스페셜한 전문가가 관리자가 돼서는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는 수많은 케이스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구력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이 또 총장이나 관리자 되면 되게 업무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프로야구 선수 되게 잘하는 사람이 감독 되면 개판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페셜 영역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그 올라가 봤더니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승진하다 보면 일의 감각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 수능자라는 얘기는 그 시스템에 맞춰서 스킬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계층적으로 승진하기엔 좋죠. 왜냐하면 평가 지표가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특별히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해야 될 업무의 순서를 잘 정의 내린 사람이고 자기가 업무의 일 처리 순서를 잘 정의 내리는 사람이 결국 좋은 성과를 낸다. 차별화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팔아야 될까? 지금 무엇을 팔면 최대 이익이 날까? 이런 게 초점 맞춰서 얘기하는데 근데 전략적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혁신적인 최고의 스펙의 제품들, 성능이 최고의 제품들 이거 만드는 데 초점 맞춘다는 거죠. 그 지금도 계속 제가 창업 분야에 있지만 R&D 하거나 이런 분들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이것이 고객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게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던 거에 최고의 연구력을 발휘해서 성능을 좋은 제품들 만들까 초점 맞추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전략가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어떤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지 일의 흐름, 스토리 이거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 지난달에 북새통에서 다뤘던 스퀘어 회사의 그 이노베이션 스택 있죠. 거기 어떻게 하면 가장 지금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혁신이 일어났다. 이 개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푸는 것, 그 직관력을 발휘해서 푸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웃사이드 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웃사이드 인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답을 찾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자료 좀 줘봐. 그 자료를 가지고 통합해서 뭘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아유 뭐 좀 해봐 그랬더니 저 제가 아는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저 이래서 몰라서 못해요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혁신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은 주어진 업무 지시가 있어야지만 잘하는 스타이죠. 이런 사람은 주어진 명령을 잘 실행하는 사업인 맞지만 혁신적인 일들은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국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인사이드 아웃 스타일 같은 거죠. 본인의 논리가 있고 본인의 논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일단 실행하면서 계속 피드백하면서 반복해서 수정하는 이런 스타일, 인사이드 아웃 스타일 같은 사람이 성공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제 남북선 정복 이야기 스코카 아문센 스타일인데요.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문센은 남극을 정복하죠. 같이 출발한 스콧은 더 나은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와서 결국은 실패하고 다 거의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근데 아문센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인사우드 아웃 스타일의 업무를 했고 그래서 이 그다음에 스콧 같은 경우는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사고를 하다 보니 그 남극의 상황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접견하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논리와 정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당황해서 결국은 실패로 떨어지게 돼서 결국 조직원들이 다 사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죠. 근데 지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아문생 같은 스타일의 경영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각을 키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각이 좋거든요.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감각은 학습이 잘 안 됩니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각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득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드백을 저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자녀한테 이런 조언을 했다는데 이것도 감각을 키우는데 좋은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거 했다는 거죠.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지내면 인사를 잘해라.
이건 학습이 아니잖아. 인사를 잘해라. 그럼 관계가 좋아지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보라, 관찰하라. 어떤 느낌인지 봐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라. 이거는 학습에서 낸 게 아니라 거의 습관 같고 분위기를 보는 거잖아요. 요런 거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관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감각을 연마하는 최고의 방법은 전체를 보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감각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고 잘 관찰하는 것. 특별히 감각 좋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감각이 이 사람은 감각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잘 보고 관찰할 때 오히려 학습할 게 있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을 하네. 그리고 어떤 일에 몰입해서 일을 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소위 말하는 이게 암묵지와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재화돼 있고, 그러니까 글로서 표현하는 형식이 아니라 내재화돼서 암묵적인 그 사람과 같이 행동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제학습, 감각이 좋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본인의 감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관찰하고 보는 역량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따져서 묻고 하는 건 논리적 사고인데, 이게 구체적 사고를 하는 것과 추상적 사고라는 것을 계속 왔다 갔다 반복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이제 디자인 싱킹의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과 비슷하고요. 이거는 지식 경영의 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지식 경영은 뭐냐면 어, 구체적인 사고 생각들을 뽑아내서 거기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꾸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따라서 디자인 싱킹적 관점이나 지식 경영적 관점이 다 동일한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들 모두 다 기록하기, 논리적 사고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전체적인 상황에서 자기만의 논리로 추상적으로 말 표현하기, 이걸 압축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기. 이러면 본인의 구체성과 추상성이 함께 배양되면서 본인이 창의적인 업무 일을 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분석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분석적 사고는 훈련하기 쉽습니다. 논리적 사고는 훈련으로 됩니다. 근데 직관력은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인 사람을 관찰하고 보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이런 걸로서도 배양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두 과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 스타일의 일도 하지만 결국 아웃사이드 인 스타일, 그러니까 외부 것도 받아들이고 또 안에 것은 자기 주장도 만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할 때 혁신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 결국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